네, 안녕하세요. 저자와의 만남으로 라영환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에서 조지신학을 가리키는 라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네. 참 예기치 않은 기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전 신학을 공부했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영국에 놀러 오면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근데 영국은 너무 좋은 게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짜예요. 오. 입장료가 없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시면 영국 많이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쭉 가서 구경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마치 외국 사람들이 많으면 한국을 다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책을 읽어. 아, 책을 이렇게 읽었구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아니까 설명해 주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들은 내용은 절대로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림을 좀 알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군요. 네네네, 꽤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신학 중에서 철학적 신학을 했는데 해석학이라고, 네. 그 중에 이제 미학이 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좀 철학에 대한 책들, 또 네. 미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관심들이 있었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BK 프로젝트라고, 너무 내 과거 얘기를 다 해도 되나? 근데 정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때는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에 그 학생들 논문 지도해주고 논문 하나만 쓰면 한 달에 2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근데 조건이 뭐냐, 미술이에요. 아, 논문을 미술로 써야 돼요.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했는데 처음에 논문을 써서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아마 2007년 다빈치 코드 책에 나오면서 이제 책을 읽다가 더 동일하게 이게 좀 아닌 거. 전 유럽에 살다 보니까 네. 나오는 장소도 가봤고 작품도 많이 좀 달라서 강의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 미술인 협회 또 마틴 미션이라는 데서 신학자가 그림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와서 강의 부탁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미술에 대한 글을 제가 그냥 거의 매해 논문을 한 편씩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 또 썼고. 논문이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분량만 채우기는 했고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쭉 오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저희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고갱전이 네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한다고 저보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자기가 입장료 대주고 밥솥을 대니 가재요. 그래서 구경을 쭉 했어요. 근데 고갱의 그림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고갱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쭉 보는데 제 마음속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갱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출판사에서 그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인데 제 강의 들으신 편집장이 고에 대해서 연재를 좀 하면 어떠냐요? 고흐에 대해서요? 연재요. 고갱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라고 하고서는 제가 한 2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시작한 게 2년 4개월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를 좀 더 알게 됐죠. 네네. 이제 그 전에 제가 고를 알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깊이 알지는 않았고요. 원래 학자들은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고흐가 살았던 곳을 한 5년 정도를 해마다 방학 때 이제 아이가 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국에 살아서 같이 걸었어요. 이제 걷게 되면서 내가 알게 됐던 고흐와 알고 있었던 고흐와 실제로 고흐의 글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보는 고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이 책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연구들을 모아서 발표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연히 2015년으로 기억해요. 2015년이구나.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내셔널 갤러리를 갔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한 권당 1000페이지가 넘어요. 3000페이지. 그게 권당 뭐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건데 그거를 권당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원본을요? 네네, 책을. 책을. 네. 근데
야 세상에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은 봤지만 글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작품 볼 때 편견이잖아요. 들었던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제가 편지를 보면서 봤던 그 고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Walking Like Van Gogh, 그래서 고흐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흐가 살았던 것도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고흐는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고흐처럼 똑같이 걸어보면서 편지를 읽고 그림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흐가 돼서 고흐를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을 좀 했었죠. 그 이전에는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참 좋아했고요. 네. 왠지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는 했는데 왜 좋아하지는 몰랐거든. 근데 이게 사람을 알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을 알게 되니까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계기가 그 편지 때문인 거죠? 그렇죠. 편지를 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흐의 그림 보면 사인이 있어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취미가 그림이라 네. 그림들을 쭉 수집해 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직접 이제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저쪽 끝에 있는 건 카날레토라고 그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예요. 여기 귀족들이 좋아하는. 네. 우아해요, 그림이. 네, 저기 진보는 한 200억이 넘을 텐데 네. 저거는 복제품이라. 네. 근데 저기 보시면 사인이 있거든요. 밑에 네네. 카날레토라고. 네. 근데 고흐는 사인이 고흐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빈센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빈센트 해바라기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고흐라는 말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네. 사람들은 빈센트라 보면서 고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전 그거 보면서 그때 그 생각했어요. 고흐는 어쩌면 자기를 빈센트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빈센트를 보면서도 고흐를 보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괴리들을 좁히려고 했고요. 네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자살했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자살을 보기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하지만 고흐의 편지를 읽어보면 맥락을 보면 고갱이 고흐의 귀를 자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서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책에 이제 글로 정리를 했죠. 그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내가 지금 벽 앞에 섰다. 네. 내가 한계 앞에 섰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네네네. 또 외롭다. 네. 이런 사람들 좀 권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고흐의 그림 가운데 구두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요. 네. 이게 네. 낡아빠진 구두. 봤어요, 책에서. 근데 그 구두는 어쩌면 고흐의 삶을 전 그대로 표현했다고 봐요. 네. 고흐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고흐의 글 중에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네. 되게 전 되게 좋아하는데 앞에서 질문이 전 재능보다는 노력이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별로 주목받지 못하거든. 그럴 때 정말 이 길이 아닌가? 포기하고 싶은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더 견뎌보는 그런 것 어떤 계기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래요. 이제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지만 이 책을 사면 뭔가 본인의 마음에 끌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좋으면 또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그래서 책의 목차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그 중에 끌리는 내용을 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흥미있어 하는 부분 보다가 괜찮으면 또 끊어가고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출퇴근 시간이나 항상 저도 습관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고 있으면 아무래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책을 좀 가까이 들고 뭐랄까 일종의 패션 아이템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재밌는 게 2019년에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020년이 되면서 외로움을 덜 느낀대요. 네네. 더 느껴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쵸, 안 만나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상실감이야. 쟤는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쟤는 뭘 가져, 나는 못 가졌어.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비교를 안 하게 돼.
오히려 또 하나는 자기만의 모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에게 취미는 뭐냐, 사실 저 책 많이 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면 제가 이제 물론 전공책도 물론 가지만 이런 미술에 가는 예술에 가는 세션 가서 책을 쭉 봐요. 책 쭉 보는데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낯선 곳을 가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죠? 마음이 설레니까 좀 더 내가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설레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책이라는 건 뭐냐,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설레이는 감성들,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고 뭘 얻게 되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책을 가까이 가고 낯선 여행하는 심정으로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출판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야.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출판사님 감사하고,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받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